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022년 1분기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 실적까지를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정말 매우 큰 힘이 심리적으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제가 말이 늘으니까 1.5 배속으로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러면은 좀 빠른 시간 안에 느끼실 수 있고, 또한 불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건너뛰기로 또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얘기하는데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가를 보면은 52,3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는 4,300원이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으로 123%가 됐습니다. 제조업으로서 2021년이나 2022년에 1위 넘는 100%가 넘는 기업들이 잘 안 보이는데 좀 잘 나가고 시장에서 그만큼 가치를 대우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5% 이상 주주는 하나가 33.95%고요. 국민연금공단이 12.28% 높게 들어와 있고, 외국인도 22%나 지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만큼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4월 28일자 여러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만은 4월 27일에 중앙일보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이 에드윈 퓰러 미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센터 회장과 만찬을 했다. 왼쪽부터 김승현 회장, 에드윈 퓰러 회장, 그 다음에 김동선 상무, 아드님이시겠죠. 상당히 젊네요. 이미 이제 이런 분들은 은퇴할 시기가 조만간 도래할 것 같고, 아마 이제 또 차세대 오나 계열로서 오나로서 어떤 또 하나를 이끌 후보가 되는 그 아들을 부른 것 같습니다. 셋째라고 그렇게 또 다른 언론에는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승현 하나 회장하고 이 퓨너 헤리티지 회장하고 40년 인연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끈끈하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좀 했는데 거의 뭐 1년 2년 단위로 그렇게 만나서 이제 이 만찬을 하는데, 사실상은 어떤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상징적으로 하는 것을 만찬 형식이란 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을 검색을 하다 보면은 그럼 올해도 했다 그러면 작년도 했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빠른 기사가 2018년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2016년 기사가 있습니다. 거의 똑같이 이제 항상 만찬, 환담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다면은 2019년 초인가요? 문 정권이 집권하면서 이 관계를 안 만났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시사하는 바가 좀 크죠. 그런데 이번에 이 정권이 바뀌면서 바로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재단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행보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화는 유명한 지정학자인 피터 자이안이 하는 컨설팅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그 검색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 내용으로 와서 매출은 뭐 크진 않습니다. 2,440억 원을 1분기에 달성해 가지고 전년보다 1.6%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재료비는 근데 더 떨어졌어요. 어, 그래서 스루풋이 12.3%가 증가를 했고 스루풋율은 5.4%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9%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증가보다 운영비용이 적게 증가를 했으니까 TOE 생산성은 어, 좀 작년보다는 증가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 이하는 영업 적자를 나타내는 거니까 영업 손실 190억 원이 났는데 손실액이 전년 동기보다는 조금 줄인 거죠. 그리고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는 83억 원이 더 손실이 난 금액입니다. 이것은 역시 그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경영 성과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미래에 대한 기대로 보이는데 이 미래 가치를 판단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볼 때 뭘 볼까 저도 궁금해 했는데 아무래도 그 이 에어로스페이스는 수주 산업일 확률이 농후하거든요. 농후한 게 아니고 그 비중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래서 수주 산업은 수주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 로템을 하면서 수주 사항도 공식 재무 상태표에 공식 자산 계정으로 관리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래야 일반 투자자들도 또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이미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가 공시한 걸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이 아니고 연결 수주 사항으로서 하나 디펜스, 하나 시스템, 하나 파워 시스템, 세트레가이 이런 그 5개 회사들이 모두 그 보면은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하고 밀접하게 돼 있고 직간접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수주 총액이 이제 48억 원이고 기납품액이 그 아니 48억 원이 아니죠. 이게 100만 원 단위 48조. 기납품액이 10조. 그래서 38조의 그 잔고가 남아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그 출하할 물량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보면은 30조에서 6조 정도 나갔으니까 24조 정도 추가로 몇 년 안에 이게 추가 그 매출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4조만큼은 이제 또 저기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봐서 이런 이 수주잔고 추이를 보고서도 그 주식 투자를 판단한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또 회사 설명으로는 항공 엔진과 방산 사업은 방위 산업의 보안 관계상 시큐리티 및 파워 시스템과 항공 우주 산업은 영업 비밀에 해당되어 일부 수주 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재 아니하였음. 뭐 그러는 게 좋겠죠. 그러는 게 좋을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고자산 명세에 와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저는 주고 싶은데 사업보고서 주석 데이터들을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대부분 문자 속성으로 저장해가지고 공시해가지고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거를 작업하는데 무지 애를 먹게 됩니다. 한마디로 엑셀 작업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일이 이거를 입력을 했습니다. 일일이 입력을 해가지고 이 증감액을 뽑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애를 먹는다 하는 것은 좀 점잖은 표현이고, 뭐라 할까요? 그 성질이 나죠, 성질이.
이런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 중에서. 중소기업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일부러 문자 속성으로 저장해가지고 PDF 파일이나 그 다음에 그 지금 XLBL이라고 그 이 사업 보고서 내는 그 언어로 그렇게 하는데 그걸 그 저장을 그거를 그 복사해서 가져오더라도 어, 컨트롤 V, 컨트롤 C 하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엑셀에서 그 돼야 되는데 이게 속성 자체를 문자 속성으로 해놓으면은 그게 붙여넣기 해와도 그게 문자로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여기까지 나온 김에 제가 이런 글씨체를 최근에 쓰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워드에 김좌진 장군 볼드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좀 그 두껍고 그다음에 보기가 좋아서 또 글씨체도 우리나라 어떤 붓글씨체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져서 보기에 좋아서 이거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그 추적을 해보면은 이 그 김자진 장군 글씨체를 개발한 업체가 어디도 아닌 세븐일레븐에서 했다. 이게 또 이제 그 세븐일레븐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런 내용을 자신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ABC 더한 거를 매출원가 재료비 10.9%가 감소했습니다. 운영 비용은 9%가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485억 원 집행이 됐는데 1.6% 증가를 했습니다. 직원 수는 41명이 감소를 했는데 인당 평균 임금이 분기에 2,500만 원, 연말 가면은 1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대기업형 수준이죠. 그리고 외주비가 역시 그 다음 비용으로 큰데 265억 원, 14.2%가 증가했습니다. 외주비도 일반적으로 그 인건비 성격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고 방위산업에 대한 어떤 그 물건을 만드는데 자신들이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단순 반복적인 그런 것들은 또 외주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고급 작업이라든지 그 비밀스러운 작업은 절대 외주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업 영업 비밀도 있을 것이고 또 국가 보안, 국방 문제 측면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공비가 42%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이제 하락했다 이렇게 인식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원재료비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까요? 그 뒷받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경영평가 지표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요.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다음 장에서 이것도 이제 그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어, 일본이 이제 스루프에서 표준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고요. 증감액이고 2번이 이제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인데 차이가 11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 전체 재고 자산이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BWCAI의 증감액을 가감을 해주면 일치해야 되는데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이 금액이 뭔지 제 지식이나 또 검색 능력이나 등등으로는 요거를 합리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단서는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요 2단계가 패스가 안 되면은 재고자산 회계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성립이 됩니다. 요게 좀 안타까운 거죠. 요게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치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은 의당 맞춰야 되겠죠. 아마 공인회계법인들은 주로 이제 현금 흐름 기준 가지고 맞출지 모르지만은 저같이 이렇게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맞춰보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 아닐까 싶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스루프 회계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겁니다. 경영평가지표로 와서요.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고 했는데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TOE 생산성도 적자 상태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상승을 하면은 투명 가정을 합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 가정을 합니다. 이 가정을 한 것도 그러면은 앞에서는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평가지표 그 비교를 해보면은 또 투명 가정으로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원재료비가 하락을 했던가, 그 다음에 그 TOE 생산성이 증가를 했으니 매출 가격이 판매 가격이 상승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것 같죠. 아까 그 쭉들 보면은 그리고 또 제품 가격은 또 인상이 좀 됐든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다 영업 비밀 상황으로 돼 있어서 솔직히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임팩트가 그 미래 가치를 예상해서 저도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어떤 그 임팩트라는 명칭을 둬가지고 만든 지수인데요. 52.4%가 상승했습니다. 주가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아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아직 현재 분기로서는 0.05니까 얼마 되질 않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0.5회전으로 느려졌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좀 빨라졌고, 매입 채무에 대해서 돈을 빨리 주는 거는 이거 잘하는 일이고요. 그런데 분기에 0.5회전을 한다는 얘기는 1.5개월 만에 수금한다는 얘기거든요. 0.8은 뭐 한 20일 정도, 한 20일 정도의 그 수금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20이 아니고 그 저기 그 1개월 조금 넘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투자는 그 금액은 큰 게 없습니다. 45억이 증가했고요. 종속기업 비율이 59.8%나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에어로스페이스 자체가 또 하나의 중간 지주회사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50%가 넘으면은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는 308억 원의 현금 순이익입니다. 요거를 이제 비율로 현금 수익률로 따지면 0.8%, 전년보다 0.7% 상승했습니다. 요것도 주가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채권자한테 805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45.5%로 내려갔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으로서 ROE 0.9% 수준이고요. FEM 최종 248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85.2%로 전년보다는 50%가량 내려갔습니다만은 안정선인 50% 이상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358.9%로서 전년 동기보다 15%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현금 흐름표에 보면은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영어로 된 미국 그 어, 제표를 그 영어 명으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언뜻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기에서 창출이라고 번역될 만한 언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A는 그 재무 지표 아니 재무 제표의 현금 흐름표에 쓴 용어고 요거는 이제 그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가로 열고 사용된 현금 흐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마다 이 쓰는 표현이 좀 틀리는데 저 같으면 영업 활동으로 발생된 현금 흐름 뭐 이렇게 쓰든지 또 어떤 기업들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렇게도 또 쓰기도 합니다. 어, 그게 그 뭐 현금이 302억 원이 이제 가로 열고니까 현금 흐름이 나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요게 이제 그 뭐 하나의 그 중간 그 가십거리로 얘기해 볼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한다면 연말 매출액은 4배 해가지고 한 1조 3천억 원 정도 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1분기가 영업 적자니까 요거를 흑자로 돌려본다. 이랬을 때 1조 3천억 정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때의 매출원가는 1조 2천억 원대인데 그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생산재료비 가공비가 더해가지고 총 제조 비용에서 기초재고 더하고 기말재고를 빼면은 1조 2천억 원의 그 매출원가가 나온다.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430%가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배를 한다고 생각했어도 영업이익을 내려면 459%를 증가시켜야 된다 하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단품 납품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유를 해볼게요. 견적을 138만 7천 원에 냈는데 계약은 135만 원에 됐다. 그러면은 예상 이익은 영업 손실 2천 원이다. 그럼 손실 보자고 장사하는 건 아닌데 이건 어쩔 수 없이 글로벌 경쟁 관계 때문에 135만 원에 수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5% 정도만 매출을 더 올려봐라. 이렇게 되면은 그 19,424만. 그래서 5% 올릴 때 생산 재료비 3% 증가하고 가공비 2% 증가하는데 요거는 요 생산 재료 비율, 가공 비율 비례적으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말 재고가 5% 증가한다고 봤을 때 매출원가는 1조 3천억 원이 나와서 1조 4천억 원을 매출을 하면은 100만 원으로 표현하기로 했는데 또 조로 얘기했군요. 뭐 실질적으로는 조단위니까 그러면은 194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겠고 그러나 이제 제가 원가 회계 패러다임을 이제 부인한다기보다도 이제는 수명이 다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스루풋은 그러면 어떻게 그 예측을 해내겠느냐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목이 타네요. 스루풋도 뭐 도수 없습니다. 4배 합니다. 4배 하는데 제가 이제 일부러 원재료 연동형 굿 이너프 했습니다. 국내에 지금 굿 이너프라고 쉽게 눈에 띄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은 그 정용진 씨가 하는 노 브랜드인가요? 그 신세계. 거기 그 노 브랜드 그 햄버거 가면은 어 파이페이 그 머니 이렇게 질문을 하고 굿 이너프 자기네들 거는 충분히 좋은 가격으로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영어로 써놓은 게 보이죠. 뭐 그런 뜻으로 굿 이너프시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뭐 치밀하지 않고 사업 계획이란 게 원래
정밀하게 맞추는 게 아니고 어떤 도전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가 이 스루풋을 비선형 함수라고 명명을 하고 원가 회계는 선형 함수로밖에 예측을 못한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비선형이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스루풋율의 변화, 그 다음에 그 재고 회전율의 변화, 이럴 때 그것 때문에 썼습니다만은, 요거 그 단순 4배 예측할 때는 요게 변동이 없으면 그냥 이것도 선형 함수로 400% 증가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1조 2천억 원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손익분기점 방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 비용이 4배 오른다고 보고, 이것도 이제 선형 함수죠. 그 다음에 그 영업이익을 그 손실해서 흑자로 전환한다 이렇게 보면은, 그것을 두 개를 더해서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달성해야 될 매출액은 1조 2천억 원이 아니고 1조 4,832억 원을 매출해야 된다. 19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려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갭이 한 2천만 원 정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 뭐 이럴 수도 있긴 있겠죠. 근접하게 차이 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단순 4배를 한 거고, 요거는 이익을 보겠다고 했을 때니까 그런 차이도 또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가 회계에서처럼 납품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참고적으로 매출 재료 비율과 가공 비율, 그 다음에 관리 비율, 판매 관리 비율 가져와서 그 변화하는 거에 그 변수로서 이것들을 다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적 가격을 133만 4천 원에 냈는데, 계약이 133만 원에 됐다. 그러면은 그때 이익이 14,763원의 이익이 난다. 판매 가격을 결정한 후에 여기도 그 수주 산업이니까 추가 발주 뭐 이런 게 잔잔하게 뒤에 따라 붙을 리는 없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 수르픈율이 더 이상 뭐 더 증가할 일은 없고, 재고 회전율만 4회전 한번 해보자. 4회전. 그러면은 그 증분율로 5%가 증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매출액은 1조 4천억 원이 돼서 프로핏이 147만 4천 원이 돼서 프로핏이 7만 4,500원 이익이 난다.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제품처럼 목표 매출을 더 추가 매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완성되는 대로 그냥 출하하는 개념이다 보면은 매출액은 불변일 수 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재고 회전율을 상승한 효과가 뭐겠냐 그러면은, 역시 그 가공하는 그 과정과 판매 관리를 할 때, 판매 관리비에는 이제 구매 비용도 하는 인력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또 신경 쓸 일도 그만큼 더 효과적이 돼 가지고 요 증분율만큼 여기 가공 비율과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그 율만큼 전략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도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출 재료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이 133만 원 할 때 가정한 매출 재료 비율, 매출 재료비 이 금액은 그대로 오는데, 그 금액을 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그 효과성으로 인해서 불변을 하더라도 그 계획은 14,700원 예측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재고 회전율만 올려줘도 27,200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원가 회계의 패러다임보다는 적게 이익이 나는 거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